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 서비스의 심사나 선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또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나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서비스의 체크리스트라든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막상 작성을 하시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내가 제안서를 쓰는 건지 뭔가 보고자료를 쓰는 건지 이런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특히 그 어떤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외에 필요한 사항을 넣으시는 거는 그 이용지원 시스템에서 그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이용지원 시스템 실제 이제 데모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김종표 수석님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이제 심사 선정 절차와 심사 선정 및 접수,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검토 기준, 그리고 제공 역량, 이렇게 나누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큰 틀에서는 심사 선정 절차를 보시면은 심사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하는 형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검토 의견서나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심사를 하게 되고,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정 통보서를 발급을 하고 그 이용지원 시스템에 전시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머무르시는 부분이 그 심사 신청 접수에서 검토까지의 기간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여러 번의 어떤 서류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대략 그게 짧게 걸리면 한 달 이내가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만들어 주시면은 그대로 바로 검토반을 보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도 있으시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략 평균 한 두세 번 정도는 보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익숙한 서비스도 익숙한 양식도 아니고, 어떤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본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에 준하는 형태로 어떤 검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퀄리티를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패스나 페일 방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뒤에 작성하실 때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공통서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가장 큰 게 심사 신청서입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는 어떤 전자적인 양식으로 접수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김종표 수석님께서 자세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이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건 항상 내시는 거잖아요. 등록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왜 이걸 내냐면, 당장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이냐, 또는 계약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전시가 되면은 그 서비스는 누구든지 검색을 해서 내가 이걸 계약하겠다라고 하면 계약 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이 봐주시는 게 디지털 서비스 개요서입니다. 검토할 때 이제 실제 검토반에서 디지털 서비스 개요서를 보고 이 내용들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 역량, 증명 자료를 함께 내시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제공 역량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파트에 대한 증명 자료들을 뒤에 첨부를 해서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략 생각을 하시면 CSAP 인증을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즉 CSAP 인증서를 제출을 하시는데, 다만 학교 교육 목적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저희가 아직은 열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뒤에 여러 가지 좀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파트에 대해서 보안 인증 제도에서 이미 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파트는 저희가 심사 항목을 생략하고 작성의 부분도 이제 해당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학교 교육 목적으로 보안 인증제를 면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뒤에 있는 보안성 항목들은 다시 보게 됩니다. 이 항목들이라는 취지는 이 서비스가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기관에서 활용을 할 때 실제 보안성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는 거기 때문에 면제를 받게 되면 해당 항목은 그대로 보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 수준 정책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IS의 경우에는 99.9%, SaaS의 경우에는 99.5%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거나 못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 페널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느냐라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 부분은 디지털 서비스 검토 기준에서 경영 상태입니다. 경영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성을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B-미만인 경우 또는 부도 상태나 파산 상태나 또는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계약이 어려운 상태냐 아니냐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영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경영상태 같은 경우에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게 보면은 그 회계연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기간이 있고 이게 대략 한 4월 정도에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회계감사가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1, 2개월 정도의 어떤 경영평가 보고서 또는 이런 것들이 신용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고 들어서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특히나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어떤 품질관리 체계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 다루긴 할 건데 현재로서는 심사 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냐라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AP도 동일할 텐데 아마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건 뒤에 아마 검토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기준은 심사 선정 시 선정 요청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뭐 변경이 있을 거라든가 또는 회사의 어떤 인수나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미리 말씀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좀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오히려 주실 수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에 문의를 주신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합병이 되었을 때 또는 인수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어떻게 재심사를 할 것이냐 뭐 이 시점을 반영을 할 것이냐라고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보고요. 디지털 서비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가장 큰 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해당이 되냐 또는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냐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인 거죠. 매니지드나 컨설팅이나 운영관리나 마이그레이션 같은 그리고 융합 서비스에 해당이 되느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냐라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공 역량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안성이 들어갑니다. CSAP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여기에 대부분의 부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그걸로 가름을 해서 넘어가게 되실 거고요. 운영 안정성 부분에 가용률이나 모니터링 정보 그리고 복구 및 백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체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거는 컨설팅이나 어떤 지원 서비스나 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이 하는 일들이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원 체계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관리 체계 등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제공 역량 부분들이 실제 작성하실 때는 제공 역량 파트가 아마 가장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보안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인증제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1.2에서 1.5까지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가름을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 CSAP 인증을 받기 좀 곤란한 또는 학교 교육 목적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안 인증서를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2에서 1.5 항목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에서 1.5 항목은 실제 CSAP 인증에서도 들어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CSAP 인증을 잘 받으셨다고 하면 1.2에서 1.5 항목은 크게 작성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학교 교육이라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을 했었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고시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제 검토반에서 요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 학교에서 사용이 됐었느냐 또는 학교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특히 IaaS, SaaS, PaaS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SaaS 형태의 서비스들이 대부분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학교 교육에서 이제 대부분 이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 뭐 연간 교육 계획서라든가 뭐 어떤 또는 교육에 활용되기 위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역량 증빙으로서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많이들 교육공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교육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 준비, 교육 실행, 교육 결과에 대한 어떤 환류 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련 기능들이나 또는 관련 지원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겠다라는 게 최근에 검토반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좀 교육 서비스로서 제출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대부분 요청이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쌓아놓은 자료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제공 역량의 어떤 보안성 파트에 대한 개별 항목들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서에 대해서 제출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보안 인증서는 항상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가장 답답하실 부분이 CSAP 인증을 받더라도 지금 많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나 사스 같은 경우 현재 어찌 보면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계속 키사에다가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처리가 좀 지연이 된다거나 좀 뭔가 좀 걱정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계속 빨리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통로는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사스 서비스 이제 제공 사업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스라고 하면 CSAP 인증을 받거나 또는 학교 서비스로서 CSAP 인증을 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안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활용이 되신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빨리 CSAP 인증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등록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필요하신 부분이나 신청을 할 때 이런 상황인데 어떻다라거나 이런 게 좀 발생하시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키사라든가 관련 기관들에게 좀 문의를 해서 잘 풀리도록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한번 받으셨거나 또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생각외로 쉽게 받으신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약간 이슈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CSAP 인증을 받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실 경우가 많은데 서비스라든가 또는 그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내부적인 큰 틀로는 그냥 어떤 레퍼런스를 가져다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보자고 하는 거는 패스오와 페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정책이나 또는 프로세스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 또는 회사 자체에 기준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기에 대한 제공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해당 정책 내지는 관련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저희 뭐 기사에 나오는 어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지침 이런 걸 따름 이렇게 쓰시면은 아마 바로 보안 요청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회사 자체에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가이드 같은 것들을 잘 마련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CSAP 인증을 받아보시면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대응 절차나 사후 관리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뒤에 데이터 관리 정책 여기도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아마 너무 이제 내용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없으실 테니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암호화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오히려 그걸 다루더라도 어떻게 잘 다루고 특히나 우리나라인 경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최소한 로그인이나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최소한 있고 그게 개인정보든 아니든 어떤 형태로 단방향 암호화를 하거나 또는 해시를 걸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또는 해당된 암호화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뒤에 보면 시드나 SHA-224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막상 기존에 있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그 제작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 좀 거기에서 약간 좀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아마 이건 그 CSAP 인증을 받으실 때도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자료 같은 것들이 국내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데이터 반환 및 폐기 절차 이런 부분들도 좀 종종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나는 국내에 저장을 한다 안 한다 이거라기보단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리전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CSAP 인증을 받을 때 우리 서비스가 여기에서 문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결정이라든가 이런 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리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제공 역량의 보안성 부분은 대부분의 사스 서비스는 CSAP 인증을 받으시기 때문에 교육용 목적의 서비스가 아닌 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SAP 인증을 받는 게 선결 요건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나 이런 국내법을 따랐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사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이 마련되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코딩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스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전한 코딩을 적용을 하실 거고 CSAP 인증을 받으시는데 안전한 코딩에 대한 어떤 점검 체계나 이런 주기적인 어떤 확인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CSAP 인증을 받으시면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교육용 서비스나 이럴 때에는 점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절차나 정책을 잘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스는 해당이 아닌데 지원 서비스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사람이 하고 코딩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신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용하시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소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재 지원 서비스는 따로 없으신 걸로 보이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게 사스에 올라가 있는 또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사스 인증을 받았느냐 또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약점 점검 및 조치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잘 대응을 했느냐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약간은 좀 도움이 되실 부분이 키사 같은 데서 올라가 있는 취약점 점검이나 안전한 코딩을 위한 점검 도구라든가 이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해당 도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안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도구를 활용을 하신 경우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외인 경우에는 해당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오픈소스인데 그럼 어떡하냐? 그럼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매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해당 툴에 대한 보안성이나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패치를 하고 있다라거나 또는 상용이면 상용사에서 해당 툴의 보안성을 좀 전담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서술도 괜찮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 안정성입니다. 여기부터가 아마 제일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가용률 부분인데요. 가용률은 사스인 경우는 99.5%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9.5% 이상은 목표 수준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고요. 이거를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식의 보상 정책을 제시할 거냐. 이게 이제 SLA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하느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용률의 경우에 사스가 99.5%가 된 이유는 IaaS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99.5%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IaaS의 중단 시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검토반에서 많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산정해서 99.5%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자체가 어떤 이용자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중단이 된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계약이나 계약서상의 규정상 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식에 준해서 아마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정보, 특히나 리소스 사용량이나 뭐 API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많고 서비스 자체의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다운이 되어 있을 때 이메일로 통보라든가 SMS로 통보를 한다거나 또는 정기적인 이용사항의 리포트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라도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 툴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인 월간 리포트든 주간 리포트든 일간 리포트든 또는 어떤 워닝에 대한 거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모니터링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부의 어떤 회사의 정책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뒤에 이제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도 이제 백업 및 복구 정책도 동일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평균 서비스 회복 시간 이런 경우가 있고 데이터 백업이나 복구 정책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업 준수율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작성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CSAP 인증을 받으시게 된다면 항상 다루시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준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체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 서비스나 융합 서비스나 또는 IaaS의 제공자 서비스인 경우가 가장 많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SaaS인 경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많이 발생은 하진 않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책을 마련을 하고 대응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인력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담당 인력들이 서비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인력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자 지원 체계인 경우에는 이용자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 온라인 교육, 기술 지원 등이 어떻게 잘 대응이 되느냐. 근데 우리는 그거 일일이 다 만들려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많으시는데 보통들 해결하시는 게 홈페이지 내지는 관련된 홈페이지나 전자적인 수단을 활용한 어떤 이용자의 어떤 의견 수렴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마련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온 오프라인 설명서라든가 또는 동영상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안을 하실 때 활용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원 서비스의 조직 역량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데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이용해서 가장 많이 되는 거라서 이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일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자격이나 또는 수행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오늘은 SaaS 서비스니까 그렇게 크게 큰 이슈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 대응 관리 체계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린 그런 거 무슨 헬프데스크 이런 거 없는데 어떡하죠? 이러시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접수를 받으셔도 되고 또는 이메일 주소라든가 또는 뭔가 전화라든가 이런 한 개 이상의 어떤 고객 의견 수렴 채널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객이 접촉으로 해서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이제 IaaS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제조사와 공급사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에 걸친 대응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SaaS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공급자가 제조사이기 때문에 고객 의견의 어떤 조직이나 기술 지원 조직을 포함해서 어떤 의견 조직을 제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이랑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자체가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즉시 처리라든가 1단계, 2단계면은 약간 내부의 어떤 PL단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2단계, 어떤 경우에는 3단계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세부적인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간다거나 또는 IaaS, 활용하고 있는 IaaS 담당자까지 호출을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3단계까지 가시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즉시 대응 내지는 세부 전문 엔지니어 같은 1, 2단계 정도로 나눠서 대응을 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aS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작성을 하실 때 그런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가이드라인, 어느 지침을 우리 회사는 준용을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회사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우리 내부에 이런 보안 정책이든 서비스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형태가 좀 나오시고 뒤에 증적도 그런 형태로 역량 자료나 역량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을 하셨던 어떤 사례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연간 계획서 같은데 본 서비스들이 활용이 됐다거나 또는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이 서비스가 교육에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는 더 재미있는 화면으로 실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형태의 어떤 접수하시는 절차와 방법이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